자, 여러분,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가 되겠는데, 자, 167페이지 그 참고해 보시면 보충학습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있죠? 자, 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거기 4번부터 있죠? 4번. 기업형 임대주택부터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에 12번까지 찾으셨죠? 네, 그것을 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4번부터 12번까지 그걸 지우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로 대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4) 번부터 12번까지 다 없애버리고 3번까지는 괜찮고,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거기 중공공 임대주택 없어졌고요. 기업형 임대주택도 없애버렸어요. 정부가. 그리고 뭐가 나왔다? 거기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거기 밑에 가나다라마 5개 나오는데 이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 그 5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몇 년? 8년. 8년의 동그라미.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5개 주택 도시기금법, 주택법, 그리고 용적률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라마,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 임대주택,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서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 임대주택에서 5개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5번 보세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위에서 얘기했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또 8년의 동그라미 쳐야겠죠.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있죠. 이것은 임대사업자가 또 4년의 동그라미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자, 임대사업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 뭐 배웠죠? 기업형 임대사업자, 일반형 임대사업자 했었죠? 요거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없애버려서 그냥 임대사업자로 통일.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의 동그라미,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10번에 보시면은 옛날 우리가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를 바꿨거든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바뀌었어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용어를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 또 뭐가 나오죠? 역세권 등이라는 거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다라마 이 5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몇 킬로? 1km 밑줄. 1km 이내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역세권 등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리고 주거지원 대상자라는 용어가 새로 들어왔죠.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 복합지원시설의 용어도 또 들어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우리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복합지원시설인데,
용어가 새로 들어왔어요. 주거 지원 대상자 복합 우리가 지원 시설의 용어가 처음 들어왔어요. 또 용어 바뀌었죠. 아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단기 민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용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출제가 예상이 돼요. 왜? 그리고 출제위원들은요 이런 정책이 바뀌면은 새로운 용어 나오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원래 출제 예상되니까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언제 시행이냐면 7월 17일 시행이에요. 7월 17일부터 경과기간을 두는데 그런데 우리는 7월 17일에 시험은 10월 며칠 네 번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배워두는 게 나아요. 바뀐 거니까. 자, 245페이지에 저당의 유동화로 갑니다. 자, 저당의 유동화를 보면은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 자, 주택 수요자인 예를 들어서 차입자가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해서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죠. 자, 금융기관은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이때 이 금융기관은 1차 대출기관이라고 합니다. 1차 대출기관. 은행보험회사인데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서 어떻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걸 뭐라고 하죠? 보금자리론인데 보금자리론은 아까 늘 얘기했지만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뭐가 된다? 고정금리라는 거. 그리고 몇 년? 우리 네 가지밖에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기간은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에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하는 업무가 있어요. 10년 이상의. 자, 우선은 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 주택 구입을 하는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어떻게 돼요? 공급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1차 저당 시장. 자,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이 뭐가 된다? 형성되는 시장.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을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이고, 이걸 또 우리 다른 용어로 쓰면은 주택 자금, 우리는 대출 시장,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 예? 또는 다른 말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는 시장. 다 같은 말인데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주택 담보 대출 시장 다 같은 말. 이게 무슨 시장? 1차 저당 시장. 자,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는 1차 저당 시장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금융기관은 주택자금 대출 재원이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한정된 재원, 예를 들어서 5조를 가지고 있다. 5조를 융자해주고 나면 없어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주택자금을 계속 주택 재원 현금이 부족해져요. 현금이 없으면 은행은 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해지는 뭐가 발생한다? 유동성 부족이 발생해. 자,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은 유동성 위험은 점점, 유동성 부족해지면 유동성
위험은 점점 뭔다? 높아져.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은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출해 줌으로써 현금, 대출 재원 현금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높아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200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을 이제 2차 저당 시장을 도입을 하려면은 이 주택 저당 채권 자체, 이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데, 여기서 주의될 건 여러분, 민법에서 저당권은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법을 만들어서 1998년도에 제정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률에서 저당권을 유동화시켜요. 그래서 이 저당권 자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 또는 저당권에 뭐라고 한다? 유동화를 말해요. 저당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란 말을 쓰는데, 자, 여러분 245페이지 위에서 거기 뭐죠? 저당권 유동화 2에 저당권의 유동화 개념 나와 있죠? 네,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개념. 그럼 유동화를 시켜 상품으로 보고 유동화를 시키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여러분 설정 1억을 했는데 1억 하나 넘기면 안 돼요. 넘길 때는 뭐 3천억, 뭐 1조 이런 금액을 넘겨야지. 그러니까 묶어야 돼.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묶는 건데 집합물 묶은 거죠. 집합물을 풀이라고 한대. 여러분 가끔 모의고사 이런 데 보면요, 우리가 저당 풀이라고도 많이 나와요. 저당 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인가 하지 마시고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저당 풀이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는요, 우리 출제, 본시험 10월달 가서 본시험 가면요, 저당 풀이 한 번 안 출제 안 해요. 출제를 뭘로 한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로 출제해요. 그래서 이 집합물을 우리가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조 뭐 이런 금액을 매각하는데 누구한테 매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해야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2차 저당에 따르는 대출기관이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요.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어떤 목적?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SPC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뭐라고 한다? 실체회사라고 해요. 실체회사. 실체회사. 자, 그럼 매각을 하면 뭐가 들어와요? 이제 현금이 부족해졌는데 뭐가 들어와? 현금이 유입이 되겠죠. 이때 집합물을 묶을 때는 여러분 대출 지역이 같은 곳끼리 또 만기가 같은 것끼리, 만기가 같아야 돼. 뭐 10년이면 10년끼리 묶어줘야 매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뭐가? 또 우리는 금액. 여러분, 우리 담보 얼마? 금액. 대출해준 금액, 가격, 대출 금액이 같은 것끼리 또 묶어야 돼. 그래서 묶는 걸 뭐죠? 우리 여행 갈 때 여러분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 간다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묶는 걸 뭐다? 패키지 묶는 거예요. 저당권의 패키지를 통해서 집합물을 만들어서 매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1조 매각한다니 뭐 5천억 이렇게 매각을 해요. 자,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금융기관은 우리가 대출 자금이 부족해지면은
어떻게 돼?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금융기관은 보유하다가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우리는 현금 자금을 조달해요. 그러면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저당 채권을 사왔으니까 보유하다가 공급하는 자금이 부족하면 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된다?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라고 하죠.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MBS를 뭘로 번역한다? 주택저당증권으로 번역하는데 이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라고 해요. 이것을 발행을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걸 발행을 해서 뭐 한다? 매각을 해요. 누구한테 매각하느냐? 뭐 투자자, 뭐 여러분 증권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기관 투자자 대표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또 들어오죠? 현금이 또 들어오죠. 자,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급을 받아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공급을 해주는 이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해요. 2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인데 뭐죠? 아까 주택 자금을 뭐 해주는 건다? 요거는 주택 자금을 공급을 한다.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 저당 채권을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과 투자자세 서로 사고 파는 시장이죠. 사고 파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입니다. 그럼 2차 저당시장이 도입이 되면 금융기관은 요 문제를 해결해요. 현금이 유입이 되니까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죠. 유동성은 뭐 한다? 부족됐던 것이 뭐한다?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면서 유동성, 위험은 뭐 한다? 감소하죠. 13회 시험과 21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21회는 정답으로 물었죠. 자, 국제결제은행을 BIS라고 해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은행 건전성 지표는 8%인데 이 자기자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러면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지는데 왜 높아지냐? 바로 누가 보증한다? 우리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를 말하는데 2004년 3월 1일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합병을 해서 2004년 설립을 했어요. 이것은. MBS는 첫 발행은 2000년도 3월 24일에 첫 발행을 해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됐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합병해서 이 기관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당의 유동화,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에서도 어떻게 돼? MBS를 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차 저당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있지만은 주택 수요자는 요 2차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 또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투자자가 매입을 함으로써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좋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국가는 투자자에게 제공을 해줘요. 국가는 MBS 발행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경기도 조절하고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주택가격, 집값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 장점들이 있죠.
MBS를 발행하는 효과도 13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발행 효과가 어떠냐? 수요자 입장, 금융기관 입장, 국가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고, 자,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여러분, 금융기관 입장에서 저당 수익률. 자, 여러분,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저당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예? 또 2차 저당시에서 판매하는 상품, MBS, 주택저당증권의 수익률이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MBS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인데, 여러분 투자자는 최소 충족되어야 될 요구 수익률을 나는 3% 보는데 MBS 수익률은 4%다. 근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다. 이렇게 돼야 금융기관은 뭐다? 우리는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이익을 얻어요. 자, 이게 바로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저당 유동화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 금융기관은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되기 전에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대출을 해줬어요. 장기 대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자금의 경직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한 게 2차 저당시장이죠.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됨으로써 단기 조달하는 자금을 뭘로? 매각하니까 계속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금융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게 저당의 유동화입니다. 245페이지 위에서 5번째 보면은 단기 자금을 뭘로? 장기 자금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246페이지 밑에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설명했고, 유동화의 기능, 거기 한정된 주의해 두시고, 그러게 여러분이 2번 지문에 보시면은, 자, 주식시장. 자, 주식시장. 자, 여러분, 우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나눠요. 자, 증권 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나누는데, 주식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자금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요. 빠져서 어디로 가겠어요?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가 유발되면서 자금 흐름의 왜곡이 발생해요. 그쪽으로 돈은 가지 마라. 어디로 가라? MBS가 거래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채권시장으로 이동하죠. 증권시장 안에서 자금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MBS가 도입되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투기를 방지할 수 있죠. 부동산 시장. 그래서 자금 흐름, 주식시장이 침체할 때 채권시장에 자금이 이동함으로써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용한 게 MBS입니다. 그게 2번 설명. 자, 그리고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247페이지에 저당대출기관. 여러분, 저당회사는 저당은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당회사는 저당은행. 저당만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설정, 관리, 매매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자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MBS라고 하는데, 자, 거기 모저당이 있죠. 여러분, 저당 증권의 발행 근거가 되는 저당, 요거 있죠. 저당 증권의 발행 근거가 되는 저당인 주택저당 채권, 요게 모저당이에요. 모저당, 그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저당, 아까 주택저당 채권 자체 개별저당이나
저당 집합인 저당풀, 아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있죠? 이 저당풀이 모저당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MBS, 요 저주택 저당 증권은 고정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고, 뭘로? 변동 이자율. 가변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입니다. 가변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고정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고, 가변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고, 저당을 쪼개. 예, 여러분 저당 1조를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몇 개 쪼개서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MBS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MBS, 여러분, 이 MBS의 종류가 MP, TS.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이 원어 그대로 출제하기도 해. 예? 원어 그대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 말로써 또 출제하기도 해요. 원어 그대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용어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MPTS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체 증권이라고 하고, MBB는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MBB를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이라고 해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출제는 요즘 요걸로 많이 해야 돼. 저당대출을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체시켜주는 채권이다.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이것은 뭐죠? 다대출 저당채권. 그래서 이것을 또는 우리 직불카드 생각하면 돼요. 저당 직불채권이라고 돼요. 직불카드 생각 염두에 두시면 돼요. 저당 직불채권인데, 문제는 우선 원어부터 기억 좀 해둬야 되는데, 요 매치를 좀 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것은 세 가지는 다 뭐다? 요 세 가지는 채권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증권은 뭐? 요거 하나. 요 S는요, security는 증권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은 요거 하나, 나머지는 뭐다? 채권. 요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네 가지 내용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뭐 작년, 재작 2년 나왔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요즘에 보면 여기서 지문 한두 개, 여기서 지문 뭐 두세 개 해서 같이 출제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정답은 어디서 묻는다? 정답 지문은 여기서 정답을 물어요. 그래서 잘 공부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우선 요것부터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용어부터. 영어 그대로 출제하기로 하고요. 또 진짜 좀 친절한 출제요는 이체증권 관리에서 MPTS에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요 뒤에 한글이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원어로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분이 매치를 시켜서 공부 좀 해줘야 됩니다. 내용은 그 있죠? 그 내용 많이 나오네요. 내용은 3, 4월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요 구조부터 보고 요 네 가지 있다는 것 정도만 1, 2월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자,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성립됐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해 주잖아요. 뭐 적격 대출도 해주고 보금자리론 대출도 해주는데, 뭐 보금자리론 출제될 일이 없어. 왜 여러분 원래 또 바뀌잖아요. 뉴스 보세요. 규제하니까 뭐 바뀐다 하고 신혼부부 대출 대주겠다 하고, 또 원래 바뀌니까 뭐 출제 안 해.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는 주택연금은 봐야 돼. 보금자리론 출제 잘 안 해요. 우리는 보는 건 연금, 251페이지에 주택연금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인데, 자, 이 주택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예요. 자,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 노년 계층.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노년 계층에 있어서 뭐를 위해서? 우리 노후 생활자금, 좀 소득이 없는 노년 계층에 있어서의 노후 생활자금,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용도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상당히 우리 중요한 제도예요. 자, 장점이 있어요. 주택연금의 장점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또 평생 동안 연금을 뭐 한다? 지급받을 수 있어. 중요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보증해. 민간이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까 누가 보증? 국가가 보증했잖아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떼먹을 염려가 없어.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 중요하죠. 또 세제상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연금 저당권 설정 시에 뭐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뭐다? 면제. 여러분 주택 사면 국민주택 채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제가 되고 또 등록세, 노노천 특별세, 지방교육세 20%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면제야. 다 면제. 좋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용 시에는 이 주택연금 이용 시에는 이자 비용이 있거든. 대출 받으니까 이자 비용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년 세액 뭐가 돼? 공제가 돼. 그리고 또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 25%를 감면해줘. 5억 원까지는? 그럼 5억 원, 예를 들면 7억이다 하면 어떻게 돼? 7억 원. 그럼 7억 재산세 나왔죠? 거기서 5억 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그 재산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25% 감면 그거는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5억 원까지는 재산세 몇 프로? 25% 감면이 돼요. 또 합리적인 상속이 강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답을 많이 묻거든요. 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건데, 자, 여러분 연금 지급 총액,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이에요. 주택 처분 가격,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크죠? 크면 어떻게 돼요? 2억 남아요. 남는 부분은 누구에게?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이번은 연금 지급 총액은 5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은 4억이다. 이렇게 되면 1억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보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국가가 부담하고 남으면 돌려줘요. 그래서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언제 도입한 줄 아세요? 2007년도에 이걸 7월 이후에 도입을 했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한 13,000명 가까이 가입을 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제는 2007년 이전에 공인중개사는 연금을 잘 몰라. 안 배웠으니까. 결혼식은 안 배웠지,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가 가끔 모임 가서 대화하면요. 이 주택연금 하면요. 국가가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 나 충격받았어. 그거 보고. 야, 합리적 상속이 가능한데 국가가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상담할 때 그거 이상하게 상담하대. 중개사가. 그러니까 공부는 이거 상당히 많이 물어요. 연금. 문제는 연금 신청할 때는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라. 몰래 가서 신청하면 돼. 신청 제일 많을 때 언제? 구정 지나서 제일 많이 신청한답니다. 자, 얼마 안 됐죠? 네? 제일 많이 신청한답니다. 네? 그럼 가입 가능 연령 보시면은, 예? 근데 여러분 작년 정답은 뭘 물었어요? 작년 정답은 주택 처분 가격이잖아요.
작년에는요,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처분한다 이렇게는 출제했거든요. 그게 틀렸어. 그게 정답이야. 주택 처분은 여러분 다 죽고 나서 해야 돼.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한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연금 지급 중에 일시상환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처분해야 돼? 여러분 다 죽고 나서. 그게 정답인데 연금 개시 시점으로 작년 출제한 거예요. 그게 정답, 작년 시험. 가입 연령 25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뭐가 나오죠? 주택 소유자 또는의 동그라미.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택 소유자가 만 57세, 배우자가 63세, 연금 가입 가능해요. 근데 주택 소유자 65세, 배우자 만 59세, 이것도 가입 가능해요. 하여튼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넘어가면 돼요. 요 처음 도입할 땐 65세였는데 하여튼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확정 기간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도 연소자가 얼마? 만 55세에서 만 74세. 만 50, 여러분 확정 기간은 5개 있어요. 우리나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이 있는데 여러분 10년 선택을 한다. 확정 기간 10년을 선택하면 만 74세 선택하면 10년이 돼요. 그리고 만 55세 선택을 하면 30년 선택 가능해요. 그래서 만 55세에서 뭐? 74세. 왜? 연금 우리 설계할 때 84세 기준으로 해서 설계했거든요. 그때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생존기간 조사했더니 여성분 84세, 남성분 81세 해서 84세 기준에서 설계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주택 보유수는 부부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어. 그거에다가 1세대 1주택 부부 기준 원칙인데 여기다가 또 나오죠. 주택 가격 뭐죠?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 여러분 보유주택 합상 가격이 얼마?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1세대 1주택자와 보유주택 합상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요 두 개를 빼면 뭐가 남아? 이제 2주택자 남지. 2주택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주택자 그 두 개를 뺀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뭐 처분할 조건으로 연금 가입이 가능해요. 자, 대상 주택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가 동그라미. 여러분 주택담보가치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시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를 보면 되고요. 거기 없으면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보면 돼요.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는 거기 상가 등 복합, 여러분 상가 주택 같이 있는 건물 있죠? 이 상가 등 복합 용도의 주택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확정 기간 방식은 어떻게 돼요? 노인 복지주택을 뭐 한다? 제외합니다. 자, 우대 방식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이 우대 방식인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주택법상의 주택, 뭐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 포함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오피스텔, 준주택인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정답은 뭔다? 제외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상주택의 권리 침해나 제한 물건 및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은 원칙상 뭐다? 원칙상 제외된다. 그 제외되는 조건이 없어지면 가입 가능하겠죠. 권리 침해가 뭐였어요? 경매, 시청, 가른 다 들어가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주택을 말하고 임대차 계약이 된 주택일지라도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된 경우는 연금 가입이 가능하죠. 여러분 전세금, 보증금 있을 때 전세금 돌려주고 전세금 돌려주고 보증금 돌려주면 이제 계약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거주 요건은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얘기죠. 근데 이 조건이 원래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조건은. 나중에 바뀌면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월 지급금 지급 방식으로 갑니다. 자, 처음 도입을 할 때는 종신 방식밖에 없었어요. 월 지급금을 평생토록,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요것밖에 없었거든요. 종신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출 한도가 문제인데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이에요. 근데 인출 한도 설정을 하죠. 인출 한도 설정을 하면은 인출 한도는 뭐해? 빼야겠지. 예? 요거는 빼야 될 거 아니야.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종신 혼합 방식. 그건 혼합. 이때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몇 프로? 50%. 대출 한도의 50%. 그죠? 이래. 네. 그럼 대출 한도는 얼마다? 5억이에요. 그럼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이면 5억에 50%하면 얼마? 2억 5천만 원 이래. 인출 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뽑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2억 5천만 거예요. 한꺼번에.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종신 방식이 처음 도입할 때 이것밖에 없고요. 또 몇 년 지나니까 도입된 게 확정기간 방식이에요.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 아까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가지 있습니다. 이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종신 방식보다 선택했으니까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 혼합에 들어가면 또 인출한도 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에 월 지급금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인데 이때 인출한도 설정할 때는요. 대출 한도의 45%야. 요거는 50%인데 확정경 혼합은 뭐죠? 45%야. 그럼 왜 45%냐? 5% 빠졌죠? 요거는 우리가 의무 설정입니다.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의무 설정액. 왜? 여러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돈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 가야 거 아니야. 의료비, 담보주택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의무 설정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박근혜 정부에 도입된 거 2년 됐나요? 2년 전에 도입된 거 있죠. 주택연금 3종 세트가 있어요. 그 중에 우대형 주택연금에 때문에 도입된 게 우대 방식이 있고 또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요것 때문에 도입된 게 대출 상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상환 방식이 아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아까 50%를 넘어갑니다. 50%를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70% 이내에서 일시에 찾았어요. 일시에 찾아서 뭘 한다? 금융기관 돈 빌린 거 갚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의 종신토록. 우대 방식은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몇 프로? 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인데 인출 한도 설정 없으면 우대 지급 방식. 인출 한도 설정 후면은 뭐다? 우리는 우대 혼합 방식인데 문제는 이때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몇 프로도 45%입니다. 이게도. 이건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이 도입된 거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인데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출 관련해서 3종 세트가 또 하나는 보금자리론이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도 있고 우대형 주택연금도 있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주택연금 3종 세트로서 우리 박근혜 정부 2년 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금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주택연금은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 요거는 무슨 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인데 대출금리는 무슨 금리? 기준금리인데 처음에 요거 도입을 할 때는요. 요게 1.1%였어요. 1.1%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지금은 가상금리니까 여러분 차입자 신용에 따라 뭐 3% 적용할 수 있거든요. 높아요. 요즘 금리는. 처음은 1.1% 적용했어요. 지금은 뭐다? 1.1%보다 높아요. 가상금리가 차입자 신용도니까. 근데 기준금리가 처음에는요. 뭐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도입할 때는 CD 금리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도입됐죠. 뭐 2012년에 이게 도입됐으니까 코픽스 금리인데 뭐 기준? 코픽스 금리인데 신규 아까 두 가지 있잖아요. 신규 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에서 뭐를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요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금리. 여러분이 뭐 결정해서 정하면 되겠죠. 보증기한은 종신.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까지 보증해 줍니다. 그럼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를 합쳐서 이용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주택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은 그럼 여러분 연금을요.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 받고 있어요. 주택연금 월 200만 원 받고 있는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잖아요. 그럼 받는데 주택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 그래도 배우자에도 월 200만 원 그대로 지급해요. 뭔지 알겠죠? 우리 국민연금은 뭐예요? 여러분 가입을 했는데 돌아가시면 100% 안 주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 안 좋은 거야. 100% 줘야지. 예? 그래서 주택연금이 그래서 좋은 거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요즘 교사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20년 지나서 사학연금 얼마 부부 교사들 500만 원 넘게 받고 연금 또 한 200, 300 챙기고 어떻게 돼? 또 민간 보험 가입한 거 챙겨서 월 1000만 원 받아서요. 전 세계 돌아다니잖아요. 예? 교사들이 공무원 이 심지어는 연금 조건 만족하니까 다 퇴직해버리지 명예퇴직. 예?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공무원하고 교사가요. 좀 결혼 시작했어요. 넘버원이래요. 회사원 이제 끝났어. 옛날에 회사원인데 회사원은 40세 초에 다 퇴직해버리니까 예? 사무직 다 아웃이에요. 40세 초 되면은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은행원 옛날 최고였는데 지금 은행원은 뭐다? 10년도 안 돼. 미국은 5년인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제일 없어질 직업 1위 은행원이야. AI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거야. 이제 AI가 완전히 지형을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도 공인중개사 시장도 좀 바뀌어요. AI가 도입되면 여러분은 우리 임장이 있으니까 뭔데? 뭐다? 변호사가 죽어라 하는 거지. 왜? 뭘 해? 여러분 서류를 누가 분석해줘? 정보활동 서류 누가 분석해줘? AI가 분석해줘. 여러분 그 현장 가서 확인만 하면 돼. 시간 많이 절약되고요. 변호사 비용도 절약돼. 여러분 모르면 소송도 줄어들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 얘기돼요.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미래에 평생 동안 살아남습니다. 뭐 장의사하고 살아남는 직업이 그거지 뭐.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빨리 자격증 따십시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공급자 금융은 우리 다음 주 구정 지나서 2월 23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